자, 그 다음 봅시다. 이렇듯 세월이 흘러 유생의 나이 15살이 되었다. 유충렬이 이제 15이 됐네요. 이때 승상이 어진 사위를 얻고 만년에 근심이 없었으나 승상은 강희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유주부가 간신의 모함을 받아 명나수에 빠져 죽은 것을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곧바로 일어나곤 하였다. 그래서 나라에 글을 올려 유주부의 원통함을 풀어 없애고자 하여 즉시 황성으로 가려 하거늘 유생이 만류하여 말합니다. 대인의 말씀은 감격스러우나 간신히 조정에 가득하여 국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천자께서 상소를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승상이 듣지 않고 급히 행장을 차려 황성으로 올라가 퇴임한 재상 권공달의 집에 거처를 거하고 상소를 지어 승지를 불러 천자께 올리라 하더라. 그 상소에 이르기를, 자 이제 그 상소 내용이 나오겠네요. 전승상 강희주는 삼가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하고 상소를 폐하께 올립니다. 황송스러우나 충신은 국가의 본심입니다. 간신을 몰아내고 충신을 등용하시어 인정을 행하시고 덕을 베푸시어 온 백성들을 보살피시면 소신같이 병든 몸일지라도 오랜 옛날 순임금의 풍모를 다시 만나 백골이나마 푸른 산 좋은 땅에 묻힐까 하였습니다. 이 순임금은 여러분이 이제 문학하시면서 계속 나올 텐데 중국 최초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합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렸던 시대, 그때가 이제 중국의 태평성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태평성대를 다스렸던 임금이 바로 순임금이에요. 그래서 순임금의 풍모를 만나서 좋은 황제를 만나서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그런데 간신의 말을 들으시고 주부 유심을 멀리 연경으로 귀양을 보내시니 선인이 하신 말씀 인군과 신하보기를 초계같이 하여 밖으로 충신의 입을 막고 간신의 악을 받아 국권을 빼앗았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 성현들이 뭐 하는 말이겠죠. 성현들이 하는 말에 인군과 신하보기를 초계같이 한다. 초계는 풀과 티끌을 말하는 거네. 밑에 나옵니다. 풀과 티끌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인구는 백성이고요. 그래서 백성과 충신을 풀과 티끌을 보는 것 같이 한다는 거죠. 그만큼 무시한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간신들 말만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밖으로 충신의 입을 막고 간신의 악을 받아 국권을 빼앗았으니 어찌 한심치 않겠습니까? 왕망이 섭정함에 왕실이 미약하고 회왕이 위태함에 항우가 죽였으니, 이것도 고사 인용이에요.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 나라 망할 때 봐라. 옛날에 그 황제가 죽을 때,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다 백성들과 충신들을 초계같이 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라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현재의 황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깨달을 황제가 아니겠죠. 또 황제가 깨닫는다 하더라도 지금 간신들의 힘이 너무 세.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신이 비록 죽는 날이라도 은혜가 해와 같으시니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은 충신 유심을 즉시 풀어주시어 폐하를 돕게 하십시오. 아랠 말씀은 끝이 없으나 황송하여 이만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강희주는 충신들이 좀 억울하게 귀양살이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비판하고, 그래서 유심을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하여건을 천자가 상소를 보시고 크게 화가 나서 조정에 내려와 보라 하시었다. 그러니까 천자가 힘이 없어도 못하는 게 아니군요. 천자 그냥 쓰레기네요. 이때 정한담과 최일기가 강희주의 상소를 보고 크게 분이 나서 대궐 안으로 들어가 여쭙기를, 퇴임한 신하 강희주의 상소를 보니 그 죄악이 사람의 도리에 크게 어긋납니다. 자, 뭐합니까? 정한담과 최일기가 강희주를 또 모함하고 있죠. 충신을 왕망에게 비유하여 폐하를 죽인다 하니 이놈을 역적에 해당하는 법률로 다스려 능지처참하고 한편으로는 저의 삼족을 멸하십시오라고 이제 건의를 하고 있죠. 천자가 또 허락을 합니다. 정한담이 즉시 승상부에 나와 나졸을 재촉하여 강희주를 잡아들이려 하였습니다. 나졸들이 한담의 명령을 듣고 건공달의 집에 가서 강희주를 철망으로 결박하여 잡아갑니다. 이때 강희주는 삼족을 멸하라 하는 말을 듣고 유생이 또한 연좌되어 잡혀갈까 두려워 급히 편지를 만들어 집으로 보내고 철망에 쌓여 금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려줬죠? 예, 유충렬이 연좌돼서 잡혀갈까봐 자기 딸은 걱정 안 하고 그죠? 자기 딸도 위험한데. 자, 그래서 눈물이란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백발이 흩어지고 피눈물이 얼룩져서 말하기를 충신을 구원하다가 장안의 저잣거리에서 주인 잃은 외로운 혼백이 된단 말인가. 죽은 혼백이라도 용봉과 비간을 버탄다면. 용봉과 비간 역시 고사 인용입니다. 위에 나오죠. 예, 은나라 때, 아이고 이럴 수가. 용봉과 비가 위에 나옵니다. 그 은나라 때 폭군에게 간원하다가 죽임을 당한 충신들.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 충신들과 함께 버탄다면, 나도 충신이니까 역사의 길이 영화로울 것이다. 자랑스러울 것이다. 간신 정한다면 왕위를 찬탈하려고 충신을 모함하여 원통한 혼백이 되게 하니 살아도 부끄럽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무수히 원통함을 부르짖으며 금부로 들어가니, 이때 한담이 승상부에 높이 앉아 강승상을 끌어내어 계단 아래에 무릎을 꿇리고 죄를 따져 말하였다. 네가 예전에 스스로 충신이라 일컫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승상이 눈을 부릅뜨고 한담을 보며 말하기를 관숙과 채숙이 주공에게 역적이라 하지 않았느냐? 또 양화가 공자에게 소인이라는 것이 어제 들은 듯하구나. 자, 역시 고사 인용입니다. 역시 고사 인용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역적이라고 하고 있죠? 정한담이 강희주를 보고 역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관숙과 채숙이 주공에게 역적이라고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자. 관숙과 채숙은 긍정적인 인물이야, 부정적인 인물이야? 부정적인 인물인 거죠. 관숙과 채숙이 누구랑 같다는 거냐면 정한담과 같다는 거고, 주공이 강희주 자신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공은 강희주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역적이라 그래? 마치 관숙과 채숙이 주공에게 역적이라고 한 것과 같구나, 이런 뜻인 거죠. 또 양화도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인물이겠죠. 예. 양화가 공자에게, 공자 아시죠?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 공자에게 소인이라 한 것이 어제 들은 듯 하구나. 이제 고사를 인용해서 정한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니 한담이 매우 화가 나서 좌우 나조를 재촉하여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장안의 저잣거리로 나가더라. 이때 천자의 황태우는 승상의 고모였습니다. 승상은 강희주죠. 승상의 고모였어요. 그래서 승상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급히 천자에게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들으니 강희주를 죽인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친정으로 해서 나의 혈육은 다만 늙은 강희주뿐이다. 설사 죽일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날 보아 죽이지 말고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기를 바란다. 승상의 고모가 천자 황제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죠. 하니 천자 역시 슬퍼하면서 즉시 한담을 불러 죽이지 말고 유심과 한 가지로 멀리 옥문관으로 귀양을 보내라 하셨다. 한담이 청자의 명을 받고 마지못해 옥문관에 유배를 시키고 강희주의 모든 가족들을 잡아다가 관청의 노비로 공입하라고 명령을 내린 후 나졸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영릉으로 갑니다. 영릉이 이제 강희주의 집이 있는 곳이죠. 직접 영릉으로 간 거예요. 이때 유생이 승상 강희주가 황성에 가신 후에 밤낮으로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강승상의 편지가 왔기에 급히 뜯어 열어보니, 오호라, 노부는 전생에 죄가 많아 스라의 아들이 없어 오직 딸 하나만 두었다가 다행스럽게도 그대를 만나 부귀영화를 보려 하고 딸아이의 평생을 그대에게 부탁하였는데, 여기서 노부는 강승상이고 그대는 유충렬이겠죠. 집안의 운이 그러한지 조물이 시기한 때문인지 충신을 구원타가, 여기서 충신은 유심이죠. 만리변방에 유배되어 생사를 모르게 되었으니 이러한 변이 또 있겠느냐. 노부는 나이가 많아 풀 끝에 김나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지금 죽어도 서럽지 아니하나 딸아이의 일생을 생각하니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하늘이 맺어준 연분으로 그대를 만나 신정이 미흡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앞으로 그 아이의 신세가 어찌 될지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나 노부는 반역죄로 잡혀 철망에 쌓여 멀리 옥문관에 유배되고 나의 모든 가족들은 잡아다가 관청의 노비로 귀속시킨다 하고 나졸들이 내려갔으니 그대는 급히 집을 떠나 환을 면하라. 자, 이게 이제 할 말이죠. 참 이게 너무 길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건 좀 앞에 빨리 얘기를 해줘야죠. 편지 읽다가 잡혀가겠네. 뭐 어쨌든 알려줬습니다. 그대는 급히 집을 떠나 환을 면하라. 만일 신정을 못 잊어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두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 젊은 나이에 외로운 혼백이 될 것이니, 여기서 우리 두 집안의 유일한 핏줄은 유충렬입니다. 그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혼백이 될 것이니 부디 도망하였다가 이후에 귀하게 되거든 내 자식을 찾아버리지 말고
찾아 버리지 말고 백년해로 하여라. 그리고 내가 죽은 날에 좋지 않은 술 한 잔이라도 향불을 피우고 승상은 평생 기르던 충렬의 손에 많이 흠양하고 가라 하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달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제사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것이 굉장히 한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를 잇지 못한다 이런 것을 굉장히 한스러워했던 게 제사를 못 지내니까. 예, 그래서 대가 끊기는 걸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충렬이 살아 있으면 내 제사를 지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제사를 지내달라, 뭐 이런 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구천에 남은 혼백이라도 한 잔의 술을 상에 가득히 쌓인 술과 고기로 알고 먹고 청산에 썩은 벼라도 봄바람을 다시 만나 은혜를 갚겠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주고 내 딸을 잘 지켜주면 은혜를 갚겠다. 하여건을 충렬이 다 읽은 후에 낭자방에 들어가 편지를 보이더라. 전생에 명이 기박하여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하늘과 땅을 집으로 삼고 사해에 밥을 붙여 뜬구름처럼 다니더니, 유충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천만다행으로 대인을 만나, 대인은 강희주. 낭자와 100년 언약을 맺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변을 당하니 어찌 만극하지 않겠는가. 입고 있던 속적삼을 벗어 글 두 구를 써주며 말하기를, 다른 날 보십시다 하니, 낭자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 낯빛이 변하며 유생의 옷을 잡고 소리를 놓아 통곡하며 말하기를, 노부께서는 무슨 죄로 만리 오랑캐 땅으로 간다 하며 청춘인 소첩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처럼 방명합니까? 나 같은 여자는 생각지 말고 급히 환란을 면하소서. 참, 이 여자도 빨리 떠나라 이거죠. 하고 붉은 치마 한 폭을 떼어 글 두 구를 지어주며 급히 나가소서. 자, 이제 여기서 강승상의 딸과 헤어지게 됩니다. 하였다. 유생이 글을 받아 비단 주머니에 넌지시 넣고 소리를 놓아 울며 하루를 보내니, 낭자가 울며 말하기를, 낭군이 이제 떠나면 어느 날 다시 볼 수 있으리오. 어명이 지극히 엄중하여 국노비가 되어 관총에 귀속하게 되면 저승에 나가서 다시 볼까 합니다. 하니 충렬이 슬피 울며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희주의 가족들을 데려다가 황궁의 노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딸은 이제 잡혀가면 아마 노비가 될 거니까 살아서는 못 보겠다. 그러면서 울면서 떠나갑니다. 강낭자를 두고 가는 마음이 가을날 밝은 밤에 항우가 해하에서 우민을 이별하듯 하더라. 이것도 중국고사 인용입니다. 항우가 해하에서 우민을 이별하듯 하더라. 중국고사 인용. 유생이 급히 행장을 차려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정처 없이 가다가 자신의 가련한 신세를 생각하고 속절없는 눈물을 비오듯 흘리니, 천리나 되는 길고 긴 길에 눈이 캄캄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한참 후에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서쪽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한없이 가더라. 그래서 이제 강승상은 귀양을 갖고 강승상의 가족들은 잡혀갈 처지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유충렬은 이제 떠납니다. 도망을 치게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자, 뒷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백룡사의 노승을 만납니다. 그렇죠? 조력자 백룡사의 노승을 만나서 무예를 배우며 때를 기다리고, 이때 남적과 북적이 반기를 들고 그랬어요. 이때 이 남적과 북적, 그러니까 오랑캐죠. 오랑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청나라 그 오랑캐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적과 북적이 나중에 도수를 배운 이 유충렬에게 크게 패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그 병자호란에서 패배했던 그런 아픔을 좀 서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기를 들고 명나라에 쳐들어오자 정한담은 자원 출전하여 남적에게 항복하고 오히려 남적의 선봉장이 되어 천자를 공격. 진짜. 그러니까 쓰레기가 할 수 있는 짓은 거의 종류별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한담.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배신하고 명나라를 향해서 이제 칼을 겨누고 있죠. 정한담에게 여러 번 패한 천자가 항복하려 할 즈음 충렬이 등장하여 남적의 선봉 정문거를 죽이고 천자를 구출합니다. 충렬은 단신으로 반란군을 제압하고 잡혀간 황후
태자를 구출하고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아버지 유심과 장인 강희주를 구합니다. 또한 이별하였던 어머니와 아내를 찾고 높은 벼슬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뭐 이런 좀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히 설명하는 게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영웅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충렬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도술 배워가지고 다 없애버렸다.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어의 뜻, 또 이해 안 되는 문장의 뜻,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사 인용이 좀 많죠? 예, 고사 인용이 쓰였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뭐 그게 무슨 고사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도 없어요. 고사를 인용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고사를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어떤 근거를 명분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파일에 있었던 그 전체 내용을 그 정리하는 부분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